저는 올해 25살 남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흙수저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흙수저라고 해서 기죽고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세상이 무너져도 저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큰 산 같은 사람, 우리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제가 따라드리는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우가 피덩이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할머니가 살기를 잘했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악착같이 살기를 잘했어. 우리 건우가 최고지. 내 새끼. 내 목숨보다 귀한 새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만 살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할머니한테 왜 나는 엄마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만 있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둘이 차 타고 가다가 죽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이면 할머니는 나의 아버지이자 할머니 아들의 기일을 기리며 살아생전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잡채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맑은 소고기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정갈하게 한 상을 가득 차려놓고 하얀 쌀밥을 국에 말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들에게 얘기를 건넸습니다. 원규야, 오늘도 친구들하고 같이 왔느냐? 우리 원규는 늘 친구가 많았으니 오늘도 친구하고 같이 왔을 게야. 많이 먹어라. 다들 많이 먹어. 배 굵고 아기 돼서 구천을 떠돌지 말고 많이 먹어라.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으니 많이 먹어라. 많이들 먹어. 마지막 말이 끝나면 할머니는 더 이상 꾹꾹 눌렀던 울음을 참아내지 못하고 울음을 밖으로 토해내었습니다. 그 울음은 실컷 울어도 후련하지 못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한이 뭉친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기일이 되면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는 사람처럼 힘겹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느라 바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지만 아버지 기일만큼은 무조건 일을 쉬셨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날은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렸던 제 눈엔 할머니가 기일에 아버지만 챙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와 함께 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왜 항상 아버지 기일만 챙기는지, 왜 엄마 거는 없느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 놀라시며 우리 건우 마냥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생각이 깊구나. 건우야, 그건 지금 얘기해 줄 수가 없단다. 나중에 조금 더 크면 그때 얘기해 주마. 할머니는 오랜 세월 속에만 묻어두었던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건우야, 다른 친구들은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우리 건우는 왜 늙은 할머니하고만 사는지, 건우 엄마는 우리 건우를 낳고 어디를 가버렸는지 궁금했을 게다. 할머니가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할머니 표정은 슬프게 변했습니다. 건우야, 네 엄마랑 아버지는 서로 무척 사랑했던 사이였단다. 둘은 우리 건우만한 나이에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 조금 어린 나이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둘이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도망이라도 갈 것 같이 애틋해 양쪽 집에서 허락을 했어. 그리고 둘이 같이 산 지 2년 만에 네가 생겨났는데 그때 하필 아버지는 군대 영장이 나와서 군에 가게 되었지.
네 엄마는 네 아버지 나오기만을 기다렸단다. 그런데 에휴, 네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 훈련 중에 사고가 났다고 했어. 옆에 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총이 불량이었고 그걸 살피는 도중에 갑자기 탄이 발사가 되어서 네 아버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구나. 군대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 대신 유품이 돌아오니 네 엄마는 반실성을 했지.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네 아버지 흔적을 보고 있으니 더 괴로웠을 거야. 어느 날 보니 쪽지 하나 남기고 떠났더구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야속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너무 아팠으려니 생각했어. 그래서 아버지 기일에 네 엄마 숟가락은 없구나. 어딘가에 잘 살고 있을 거라. 이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싶어. 당시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리는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했느냐고요. 살아있다고 하면 엄마를 찾아보기나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잊어도 산 사람은 못 잊는 법이니라. 네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네 엄마가 떠나도 나는 이 집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네 엄마가 찾아오려고 했으면 진작에 찾아왔겠지. 피덩이인 너를 두고 떠난 후 지금까지 기별 한 번 없었다. 그런 사람을 살아있다고 했으면 아마도 너는 네 엄마가 그리워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싶어. 네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니 네 아버지를 만나러 떠날 수도 있겠다 싶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할머니에겐 고통인 듯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고해성사하듯 얘기를 꺼낸 후 할머니는 밤새 끙끙 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묻어둔 아픔을 꺼내고 마음의 몸살을 앓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힘겨운 밤을 보내시고는 날이 밝기도 전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 제 앞에서도 그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청승을 떨고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저한테 전달이라도 될까봐 가능하면 좋은 얘기만 하셨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만큼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자식도 뭣도 모르는 썩을 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바람 피우는 장면이 나오면 으이그 저 썩을 놈, 저런 빌어먹을 놈은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쩜 이리도 똑같은 인간이 또 있는지. 어디 가서 빌어먹어라 이놈아! 하고 텔레비전에 대고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TV 드라마에서 할아버지 같은 썩을 놈이 등장하는 날이면 할머니는 할아버지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막장 드라마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또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장에 일하는 직원도 30명이 넘었고 그 지역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호탕하고 남자다운 성격에 주변에 맴도는 여자들도 많았고 10여자가 붙으면 10여자 마다하지 않는 인간이 그 썩을 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그 썩을 놈 옆에는 썩을 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이 있는 남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보는 앞에서도 사장님 콧소리를 내면서 궁뎅이를 있는 대로 흔들고 다니는데 에휴, 사람이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지 뭐냐. 여자가 궁뎅이 흔들고 앞에 나타나면 돈이고 몸땡이고 척척 내주니
그것들은 이 썩을 놈이 지 멋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끼고 교태를 부리면서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짓을 공장에서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 썩을 놈이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는데 아무리 미쳐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그 썩을 것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 그리고는 그 여자 머리털을 쥐어뜯어 놓고 그 썩을 놈한테 소리를 질렀어. 당장 나오라고, 가정 있는 인간이 못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했는데 그 썩을 것들이 뻔뻔하기는 또 얼마나 뻔뻔한지. 그 썩을 년은 이 남자는 내 남자라 하지. 그 썩을 놈은 그 집 구석은 못하러 들어갔냐고 하지. 내가 그 집에서 개거품을 물었다. 그리고는 나한테 한다는 말이 한 번만 더 이 여자 머리털 쥐어뜯어 놓으면 내 머리털도 바리깡으로 싹 밀어버릴 테니 그리하려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만 그 앞에서 눈물이 쏙 빠져버렸다. 그런데 그때 내 뱃속에 애가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그래서 다시 그 썩을 놈을 찾아갔지. 당신 애를 찾았다고. 온갖 자존심 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애원했는데 여자한테 미쳐서 애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모양이었어. 네가 애를 가졌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미친 소리를 짓거리면서 오히려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 지금 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너하고 네 뱃속의 애가 살아가도록 방 한 칸은 마련해 줄 것이고,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당장에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길바닥으로 내쫓아 버릴 테니 그리하려고. 이게 썩을 놈이 아니고 뭐냐. 뱃속에 애가 있으니 질긴 목숨 죽지도 못하고 버티다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렇게 애비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그런가 9개월도 안 돼서 태어난 네 아버지는 몸이 성하지가 않았다. 코피를 쏟아도 한 바가지를 쏟고 조금만 뛰어도 픽픽 쓰러져 학교에 나간 날보다 안 나간 날이 더 많았다. 병원에 데려가 봐도 무슨 병인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던 적도 많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애간짝이 녹아내리고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언제 또 그럴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했느니라. 그런 애가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길하든지. 결국 그리 되고 말았다. 네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애를 가졌을 때 내 마음이 편했으면 달랐을까. 그 썩을 놈이 내 새끼라고 한 번이라도 보듬어 주었다면 그리 되지 않았을까. 이게 다 그 썩을 놈 때문인 것 같아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썩을 놈, 빌어먹을 놈, 편히 죽지 못하고 객사하고 말 것이다. 한많고 아픔 많은 할머니는 저 하나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저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시겠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머니는 대학교 청소 노동자로 일을 하셨고 주말에는 아시는 분 소개를 받아 소주집에서 주방 일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 팔다리 안 쑤신 데가 없으셨는지 할머니 몸에서는 늘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저만 보면 웃으셨습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손자만 보면 할머니 보약 100사발 들이키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말에 소주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던 길, 할머니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에 치는 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뼈가 붙는 데만 22주. 사고가 난 후에는 청소일도 소주집 주방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학 갈 때 쓰시겠다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도 수술비로 다 들어갔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정식으로 직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야식 배달 알바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밤에 야식 배달 알바를 나갔고 제가 버는 돈 80만 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노인연금을 받아 우리는 그나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세 40만 원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할머니 병원비에 약값까지 하니 100원짜리 하나도 고민하며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고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지만 목발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자 하루 5천 원이라도 벌어야겠다며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러다 할머니 또 다치시면 어쩌냐고 집에 계시라고 말렸지만 우리 손자 고생시키면서 할머니가 어떻게 놀고 있느냐고 조심해서 다닐 거라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 밖에 나가보면 집 앞에 폐지가 몇 묶음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잠깐 두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폐지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폐지 몇 뭉치가 더 우리 집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체로 폐지 드립니다. 처분해도 됩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보시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며 내가 폐지 줍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폐지를 모아서 갖다 주는 모양이라고 했지요.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맙다고 언제 만나면 야구르트라도 한 줄 드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 뭉치는 우리 집 앞에 계속 배달되었습니다. 그날 양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배달되었지요. 그걸 볼 때마다 할머니는 오늘이 마지막이겠지, 이제는 안 오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폐지가 배달되는 걸 보고 누가 자꾸 이렇게 폐지를 가져다 놓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도 안 주무시고 집 앞에 폐지를 가져다 놓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 밖은 아직도 어두운데 누군가 우리 집 문 앞에 폐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자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폐지를 두고 간 사람은 몸이 조금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오늘도 폐지 가지고 왔습니까? 할머니가 물으니 할아버지는 멈칫하시더니 빨리 손수레에서 폐지를 내려놓으시고 뒤돌아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잠깐 거기 서보세요. 하고 할머니가 불러도 그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그대로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보고 그 사람을 붙잡아 보라고 했고 저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집 앞에서는 불빛이 어두워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가로등 아래서 보니 노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저를 꾸벅하고 할머니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합니다. 폐지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세요. 얘기를 했더니 노인은 한참 저를 뚫어져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원균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제 아버지시고 저는 아들이라고 했죠. 뭐 아들? 아이고 세상에, 네가 원규 아들이구나. 하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 손 놓지 못해! 무섭게 호통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니 건우는 들어가거라. 할머니는 얘기 좀 하고 들어가마. 할머니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돌아섰고 할머니는 무섭고 싸늘한 말투로 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어? 어디 감히? 누구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누구 손을 잡아?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 새끼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던 인간이 어딜 찾아와. 네 놈이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왜? 돼질 때가 돼서 뼈가루 걷어줄 사람이라도 찾는 거야? 내가 네 놈 뼈가루라도 걷어줄까 봐. 그 많은 년들 어디 두고 나한테 왔어. 그깟 폐지 가져다 주면 내가 네 놈 용서하고 장례라도 치러줄 걸 생각했어? 어림없다 이 썩을 놈아. 썩 꺼져라 이놈아. 할머니 목소리는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 자는 시각에 할머니가 계속 이러면 신고라도 들어올까 봐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이래 할머니. 할머니 진정해. 조용히 얘기해도 되잖아. 할머니, 이분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누가 할아버지야? 이 썩을 놈이 어떻게 네 할아버지야? 할머니는 난생 처음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 할머니 미안해. 화내지 마. 우리 할머니 화내니까 진짜 무섭네. 할머니, 어쨌든 이분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동네 신고 들어올까 봐 그래. 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얘기할 것도 없다. 썩을 놈.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그 면상에 똥물을 퍼부어 버릴 것이다. 화를 내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일단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제 뒤를 따라오셨고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있다가 남은 물을 할아버지 얼굴에 뿌렸습니다. 어딜 들어와. 어딜 발에들여. 썩 나가라 이놈. 썩 나가. 저는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얼른 수건드리고 할머니를 달랬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시라고.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했죠. 그리고 할아버지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올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찾아오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고 찾아오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아이 가진 사람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찾아오지를 못하겠더라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아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 폐지 주우러 다니다가 마트에서 상자 하나 얻어가려고 밖에서 한참 기다리는 당신을 봤어.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가서 말을 걸어볼까 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고. 나만큼이나 삶이 고달픈 모양이다 싶고 과거의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싶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런데 오히려 당신을 괴롭힌 것 같구만. 그러자 할머니는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시다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도와줘. 네 놈이 날 도와줘. 딴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시로 픽픽 쓰러지고 코피를 쏟으며 몇 시간이고 쏟는 내 새끼를 보면서 혹시라도 내 새끼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살얼음을 걷듯이 살았어. 그래도 내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고 지 아이를 만들었을 때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한시름 났지.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100배 1000배 귀한 아들이 비명횡사에서 세상을 떠났어. 아유.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원규가 세상을 떠났어? 할아버지는 혼이 빠져나간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싶지도 않은 내 새끼. 그렇게 앞세워야만 했던 심정을 네 놈이 어떻게 알아? 네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며느리는 미쳐서 집 나가버렸지. 아직 젖도 안 뗀 피덩이 끌어안고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가슴이 막혀서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쳐댔는지. 이 가슴은 한평생 내 주먹에 맞고 또 맞아서 그 멍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 놈이 여기 발을 들여? 평생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어디 남 모르는 데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야지. 왜 내 앞에 나타나서 겨우 가라앉은 아픈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는 감정이 복받쳐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염치 없는 짓인 줄 알아. 하지만 내 인생도 편치 않았어. 당신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사기당해서 회사 부도나고 신용불량자로 20년을 살았어. 죽어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질긴 목숨 죽지도 않았어. 술을 달고 살아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흰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불룩하게 올랐어. 버티다 병원에 가보니 가난 말기라고. 앞으로 한 달,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어. 그 소리 듣고 얼마 후에 당신을 봤어. 내 생각이 짧았지. 당신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야. 그 소리 들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으니.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독한 소리를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조용히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는 몸이 힘드셨는지 마음이 힘드셨는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계셨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풍겨서 손바닥만한 창문을 열어서 환기부터 시켰습니다. 저도 너무나 가난하지만 할아버지 생활은 더 비참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니 더 마음이 아렸습니다. 잠깐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잠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원규 아들이라고 했지? 참 잘 자랐구나.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할머니 곁에 있어주어서 고맙다. 네 할머니가 남편 복은 없고 자식 복은 없어도 손자 복은 있는 모양이야. 자, 이거 받아. 할아버지는 저한테 통장과 도장 그리고 현금 카드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서 있으니 이거 언젠가 네 할머니 만나면 주려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았어. 내가 무료급식 못 받아서 하루 굶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은 안 썼다. 이거 얼마 안 된다만 그래도 폐지 줍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내가 죽으면 폐지 가져다 주는 것도 못할 테니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구나. 통장을 열어보니 3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모은 돈을 덥석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으로 병원에 가보시자고, 이 돈이면 치료는 받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죠. 이미 늦었다. 소용없어. 이 돈을 그렇게 가치 없이 쓸 수는 없다. 나는 여기까지만 살면 되었다. 너는 네 할머니 잘 보살피고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 찾아오지 말아라. 혼자 조용히 있고 싶구나. 저는 눈에 눈물이 어른거려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억지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 어떻게 참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남은 시간 최대한 편히 계시도록 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씩 할아버지 댁에 들러서 상황이 어떠신지 살펴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겁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보니 할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더군요. 저는 빨리 119에 연락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니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오셨더군요. 죽을 때도 되었지.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할머니는 모진 소리를 하셨지만 돌아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서 할아버지 장례를 주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연고 장례로 빈수 없이 화장되었고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할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셔드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시던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 단지에 손을 올리고 얘기하시더군요. 전생에 서로 원수를 졌을 것이요. 그러니 이 생에 일이 만나 서로 원망만 하고 살았을 것이요. 나도 다 잊을 테니 당신도 다 잊고 편히 지내시구랴. 그리고 우리 건우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이것이 당신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요. 할머니와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매해 할머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기일을 챙겨야 하는 슬픈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이제 할머니 마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우리 할머니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없으시길, 우리 할머니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